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서울도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이제 뭐 완전히 겨울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중 재는 분들 많으신데 건강을 위해서 이 체중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허리둘레라고 하는데요. 이 허리둘레가 암 발생 위험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특히 중년에게서는요, 이 복부 지방이 얼마나 쌓였는지가 이 암 발생 위험을 결정하는데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몸무게 쟀는데 정상 체중이라고 안심하면 안 되고요. 내 복부, 배둘레 햄은 어떻게 있는지 이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네, 화요일에 행복한 아침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는 경제 레시피죠. 머니 준비했고요. 또 이보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맛있는 레시피 이보은의 4개 식탁도 이어집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화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영하로 떨어져 있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지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결혼은 주민끼리입니다. 네, 고급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민끼리 결혼을 주선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네, 최근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이 아파트의 이름을 딴 결혼정보 업체가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에 이름을 딴 결혼정보업체가 등장한 건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송파구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 역시 총 9,510세대의 대단지로 올해 10월 기준 34평형이 30억 원에 거래될 만큼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상가에 정식 등록을 마친 결혼정보업체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A씨가 대표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A씨는 별다른 온라인 광고 없이도 만 가구 규모 대단지다 보니까 입주민 자녀들끼리 결혼을 원하는 부모들의 수요가 풍부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3개월 전부터 정식으로 회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벌써 200명 넘게 가입을 했고 이 중 3분의 2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었고요. 나머지는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면서요? 네. 먼저 이 자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오히려 이런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반면에 사랑보단 조건이 우선시되는 결혼관이 반영된 것 같다. 계층의 고착화가 심화되는 것 같다 등의 이런 지적과 함께 이런 현상이 결국 부동산 계급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주거 양극화가 결혼시장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정략 결혼. 네. 뭐 재벌가하고 뭐 유력 정치인 집안 아니면 재벌가끼리 결혼하고 이게 이제 아파트로 갔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죠. 네,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사라지기 전에 자동으로. 네, 사라지기 전에 자동으로 이게 뭐에 관련한 소식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이 카드 포인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카드 포인트는 자신의 결제 대금하고 보통 적립이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잘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 카드 포인트는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렇게 매년 사라지는 금액이 약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에만 150억 원, 2020년과 비교해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 결제 시에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고 합니다. 카드 이용자가 신청을 하면요, 사전에 지정한 포인트 사용 단위만큼 결제 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 카드 포인트 자동 사용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언제든지 고객센터 등을 이용해서 해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자동으로 사용되는 것 이거 좋네요. 네. 이거 진작에 좀 하지. 그리고 이 외에 달라지는 점이 더 있다고요. 네, 현재 카드사는 이 고객들에게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해서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세서를 보시면 소멸 예정 시기 그리고 금액은 나와 있는데 사용 방법이 제공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안내를 받아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이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원스톱 사용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명세서에 있는 QR코드 스캔이나 또 바로 가기 배너 등을 통해서 포인트 사용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고요. 고령층의 포인트 자동 사용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거로워서 놓치던 부분들이 한층 간단해지고 자동으로 또 이게 써진다고 하니까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경차는 일반 칸 금지입니다.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안내문이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논란이 된 아파트의 안내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경차를 일반 차량용 주차면에 주차해서 일반 차량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경차의 일반 주차면 이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또 경차 주차 관리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단속 대상은 이 일반 차량 주차면에 주차한 모든 경차로 이 조치를 위반한 차량에는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이런 경고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냐. 이기적인 경차 차주 많이 봤다. 또 경차 자리가 남아 도는데 일반 자리도 아니고 확장 자리에다 대는 분도 있다라는 등 안내문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경차라고 주차 비용 적게 받는 것 아니지 않냐. 또 경차도 넓은 곳에 대고 싶다. 이것도 일종의 경차 혐오다. 또 경차면이 다 차서 일반면에 주차를 하고 경차면에 주차한 차가 떠나서 만약에 자리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차가 이 경차 자리부터 채워 주차하면 싸울 일이 없다면서 경차 전용 주차면이 있는 만큼 서로 배려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경차가 일반 주차칸에 주차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관리 규정을 통해서요. 이런 내용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안내문처럼 공지를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 규약이나 공지를 이유로 재물 손괴나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얼굴 붉힐 일들이 생기는군요. 자,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뒤집힌 지도입니다. 네, 뒤집힌 지도. 이게 어떤 지도를 말하는 거죠? 네, 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남과 북이 거꾸로 뒤집힌 형태의 지도와 해설글을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뒤집힌 지도에는 이 경기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으로 해서요. 대만과 마닐라, 또 베이징, 도쿄, 평양까지의 직선 거리가 표시돼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이 주한미군은 브런슨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한반도의 남북이 180도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제작해서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이 지도와 함께 올린 해설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기존 지도에서는 보지 못했던 관점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한반도는 오랫동안 전방에 위치한 외곽 거점으로 인식돼 왔는데 관점을 바꾸면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 전략적 중심 위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또 뒤집힌 지도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까? 네, 이 브런슨 사령관은 이 뒤집힌 지도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이 세 나라가 분리된 양자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삼각축으로 묶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동맹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지리적 관계를 인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등 한반도에 배치된 전략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억제력이자 동북아 안정의 핵심 기반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 중요합니다.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한순간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질병관리청에서 독감 유행주의보도 예년보다 일찍 발령된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강원도와 충북, 영남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10도 이상 뚝 떨어져 급격하게 추워졌는데요. 낮에도 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6도지만 체감은 3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 정도의 추위가 이어지니까요. 한파 수준의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은 흐립니다. 호남과 제주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남아있고 제주 높은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북, 내일까지 전남과 제주에 이어집니다. 오늘 전국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6도, 청주와 전주가 7도, 대구가 8도에 머물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기온이 낮아져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활 속에 체감되는 복지 서비스로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충청북도 증평군인데요. 그 현장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때 버려졌던 공간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다시 태어나고 세대를 잇는 돌봄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이어주는 곳.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머물고 싶은 도시, 그곳으로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증평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돌봄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 도시만의 특별한 돌봄 서비스의 정체, 바로 이곳 군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이 공간이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소개해 주실 분이신가요? 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예, 증평군수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증평을 소개해 줄 분은 바로 이재영 군수님입니다. 군청에 들어오자마자 돌봄센터를 바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청사 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길래 특별한 곳인 거예요? 저희는 이게 돌봄 나눔터라고 아이들이 노는 공간, 어르신들이 와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는 공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마 전국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을 현관에 만들어 놓은 유일한 지자체. 홍보관으로 쓰이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바꾼 건데요. 전국 곳곳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질 만큼 관심이 높다네요. 이 공간은 저희가 아예 특허청에 상표 등록까지 해놓은 증평군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매우 특별하죠. 네. 어떤 계기로 탄생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저희 증평군이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도 1.05명. 그러다 보니까 군청에 오시는 우리 민원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맡겨놓을 데가 없어요. 젊은 또 출생아 수가 높은 우리 증평이 반드시 필요한 그 시설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반응이 어때요? 이제 처음에는 아니 군청에 뭐 돌봄 나눔터가 있다는데 잘 될까 처음엔 이랬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너무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시내에 나오시는 분들도 아이들을 여기 맡겨놓으면 아무 걱정 없죠. 그렇죠. 또 관고서 군청이다 보니까 믿을 수 있죠. 저희가 365일 24시간 개방을 해놓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학원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동안에 부모님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을 여기서 보냅니다. 그럼 만약에 밤 9시에 집에 급한 일이 있어요.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오면 돼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영유아를 맡기고 싶다면 저희가 여기에 있는 이 전화기가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 봉사들한테. 네. 그래서 요걸 들르면 바로 직접 연결이 돼요. 그러면 5분 내에 얘기 안 해도 달려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위급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저희가 돌봐주니까 아주 인기가 좋죠. 네.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 행복 돌봄 나눔터는 여기가 유일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의미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은데 한번 저하고 가보실까요? 너무 좋아요. 예, 가보시죠. 군청을 떠나 제가 찾은 곳은요. 이렇게 멋진 글씨도 글씨도 이렇게 잘 있고. 쓰죠. 여기는 아까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큰 아이들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여기 놀이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데 이런 작은 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14곳이 있는데 이렇게 돌봄 나눔터로 하나하나 이제 바꿔가는데 8군데를 했고요. 네. 이제 계속 이제 키워나갑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정성스레 돌보는 풍경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는데요.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줘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요. 이곳은 아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들어오면서 느끼셨죠?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는 거? 1층에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2층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는 게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다 자원봉사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어르신들이 출장 가는 아빠가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재우고 입히고 또 학교 보냈다가 데려오고 온 마을이 아이들을 질러내는 그 공간이라고 보면 되죠. 내 손주를 보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 외에도 또 다른 돌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저 어르신들과 관련돼서는 태어난 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내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증평형 노인 돌봄을 만들어내고요. 장애 가진 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 돌봄도 다양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돌봄이 지역 사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엔진입니다. 경제 개발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ILO 국제 노동기구에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네. 아이들이든 어르신이든 돌봄으로 인하여 지역이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은 또 돌봄과 같이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은 돌봄 대상이 되든 돌봄 수혜를 받는 사람이 되든 수혜를 주는 사람이든 모두가 아마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증평은 생활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도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새로운 곳에 오니까 또 굉장히 좋은데요. 예, 좋죠. 여기.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아파트였었어요. 개나리 아파트. 근데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고 중단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걸 다시 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활력 넘치는 그런 어울림 센터로 만들어 놓은 거죠. 1, 2층은 저희가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청년들, 신혼부부들 32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행복주택입니다. 또 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커뮤니티 센터에는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땐 어르신들이 도예 수업에 한창 몰두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업 내내 활기찬 웃음이 가득해서 분위기도 최고였는데요. 어머니, 도예 배워보니 어떠세요? 재밌어요. 어머니, 이렇게 나오셔서 프로그램도 해보시고 하니까 어떠세요? 아유, 학교 다니는 거 같은 게 좋지요, 뭐. 재미있지. 들어놓아서 낮잠 안 자고 좋지요. 이렇게 센터가 생기기 전이랑 후랑 일상에서 어떤 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생겨서라면 훨씬 좋지요. 정신도 좋아지고. 야, 치매약도 먹고 그러는데 좋아졌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네.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인 이곳. 그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어르신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있을까요? 치매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여기 미싱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또 온마을 돌봄센터가 여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아예 상주를 하는 그런 센터 공간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이 아주 끊이지 않고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공간이죠. 예. 네.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더 활용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해요. 이제는 좀 스마트한 이제 그런 시설로 갈 겁니다. AI 기능도 좀 복합적으로 넣고 수어 통역센터 같은 것도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도 운영이 됩니다. 청년들, 아이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센터에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잘 조성돼 있으니까요. 증평 주민이라면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한편 요즘 증평에서 가장 인기라는 스팟도 찾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보강천 미루나무 숲입니다. 야, 여기가 이제 미루나무 숲 길인데 그렇죠. 와, 엄청 커요. 이런 아름드리 미루나무 못 보셨죠? 네.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네. 그거 못지 않아요? 못지 진짜? 않아요. 네. 이렇게 큰 미루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꽃이 있고 또 인근에 도서관이 있어서 책도 보고 휴식, 레저, 산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네. 제일 좋은 장소. 와. 일상의 여유와 활력이 가득 넘치는 이곳. 증평이 앞으로 꿈꾸는 도시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네요. 야, 생활복지에 힘쓰는 증평의 모든 거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군수님, 이 증평이요. 콤팩트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 생활이 도대체 얼마만큼 거리에서 이루어지나 대부분이 500m 이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해서 걸어서 또 자전거로 또 친환경 자동차로 탄소 제로와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서 모든 서비스를 20분 내에 누리게 해주겠다. 이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컴팩트 도시고요. 그래서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저희가 도입을 시작을 한 거죠. AI 기술을 입힌 스마트 이런 첨단 도시도 도시지만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감성과 감동이 있는 아무런 불편함 없는 이런 도시. 이게 증평형 컴팩트 시티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군수님이 앞으로 그려나갈 증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증평 분명합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또 문화, 또 문화대로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체계적으로 맞물려서 모든 우리 참여민주주의에 있어서 표본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가장 큰 저의 목표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정말 증평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변화할 증평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 단단한 변화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증평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에 금융 아이돌이죠. 머니보이즈 가수 신인선 씨, 김현우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름답고 미운 새 머니새 안녕하세요, 머니보이즈입니다. 근데 오늘 약간 기가 죽은 것 같아. 아니, 가수 옆에서 노래를 하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기분 좋아라. 아니,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그걸 말씀을. 야, 이거 매주 부담감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자, 머니새, 머니보이즈와 함께 머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사실 온 오프라인 할 것 없이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온갖 품목들을 정말 대박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겨울 패딩도 새로 사고 싶고 집 인테리어도 좀 바꾸고 싶고 아하. 저도 뭐 불프다 어쩌다 해서 요즘 뭐 장바구니가 거의 뭐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보니까 네. 갖고 싶었던 등산용 컵인데 아이고. 그게 할인돼서 나오더라고요.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3세트짜리 와. 하나 하셨어요? 하나 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너무 연말이라고 고삐 풀린 거 아닙니까? 물론 연말 때 뭐 정산도 해야 돼서 많이 나가고 근데 보상 심리 때문에 보상도 받고 싶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바짝 해야 되잖아요, 소장님. 역시 머니보이즈 맞습니다. 지금 뭘 살지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겨울 경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돈 쓸 일이 소소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머니 시간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꿀팁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느슨해진 우리의 절약 태도에 바짝 다시 긴장감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좀 반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겨울철 절약 꿀팁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증 톡방 열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인선 씨, 아까 나 정말 서운했어. 갑자기?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나 오늘 얌전히 출근했는데? 아니, 아침에 내가 추워서 보일러 켜라고 하니까 금방 출근한다면서 못 틀게 했잖아. 나 진짜 추웠단 말이야. 나는 보일러 또 막 쓰면 난방비 폭탄 맞을까 봐 많이 서운했어. 아니, 추워서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더 나오거든? 암튼 너무 섭섭했어. 아유, 미안해. 다음부터는 아무 때나 보일러 팍팍 틀어. 네. 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또 보일러. 이게 난방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네. 집집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있기는. 맞습니다. 올해 서울시내 2,600개 아파트 단지의 1월 난방비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전용 면적 기준 제곱미터당 난방비가 792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8.34% 상승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지난해 1월보다 약 5,000원 늘어난 67,320원이 올해 1월 난방비로 부과된 거죠. 근데 평균이 이렇다 할 뿐이지 지난 겨울만 해도 SNS에 난방비 때문에 관리비가 60만 원, 많게 70만 원 나왔다라는 인증글이 굉장히 넘쳐났었거든요. 맞아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뭐 불만 그리고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파가 가시는 듯 하더니 지갑을 또 이 텅텅 비게 하는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1월치 난방비 폭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0만 원대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난방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애기방만 하거든요. 60만 원이 넘게 나와서 사실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워서 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막 엄마 집에 왜 이렇게 추워? 집이 더 추워 그래. 얘기대로 이제는 뭐 난방비가 무서울 지경인데 난방비만 올랐습니까? 뭐 전기값에 가스비까지 안 오른 게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의식주 물가가 연평균 4.6%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주거 물가 상승률이 5.5%로 가장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주거 물가 상승의 세부 구성 내용을 보니까 전기하고 가스 같은 이런 에너지 요금이 연평균 7%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영향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약 33% 이상이 올랐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20년에 메가줄당 15.6원이었던 전국 도시가스 평균 단가가 무려 올해 8월에는 23.8원으로 52.6%나 올랐다고 합니다. 와, 이게 정말 헉소리 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보일러를 켤 때마다 이 몸은 따뜻해져도 마음은 항상 차가워졌거든요. 그죠.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줄 방법 알려주세요, 선생님. 마음까지 따뜻하게는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몸만이라도 따뜻하게. 자, 우리가 돈 아낀다고 추운 겨울에 무작정 보일러 끄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가전기기 안 쓰고 살 수도 없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 작은 행동들만 바꿔도 이런 이제 에너지 요금들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집안의 평균 실내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 난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약간 좀 서늘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문제는 난방비는 20도에서 1도씩 올라갈 때마다 15% 이상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실내 난방 온도를 20도에서 1도만 낮게 설정을 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7%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한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0평 정도 되는 이제 작은 공간, 원룸 같은 이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보일러를 처음에 틀 때 최대한 높여가지고 확 덮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추는 게 오히려 난방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 실내 온도를 또 유지하려면 이렇게 열이 새는 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열 손실을 막을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새는 돈 막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난방비도 이 온도, 이 빠져나가는 열 손실을 얼마나 잘 막느냐가 관건인데요. 열이 새면 돈도 같이 새 나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안 곳곳에 틈새, 이제 우리 에어캡, 그러니까 일명 뽁뽁이라고 하는 거 유리창에도
붙이시고 뭐 문풍지 커튼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이런 우풍 같은 거 없애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바닥에다가 러그라든가 카펫 같은 거 깔아두시면 바닥에 냉기를 막아줘서 체감 온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바닥이 빨리 식는 것도 막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없는 러그 카페트 일부러 사진 마시고 네. 없으면 이제 집에 있는 이불 같은 거라도 네. 바닥을 덮어두시는 게 훨씬 더 여유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또 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좀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오래된 담요나 혹은 뭐 버리기 직전의 옷들을 재봉해서 카펫으로 재활용하는 업사이클 러그가 있거든요. 겨울철에 또 러그 산다고 소비하면 저희가 지금 이 말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두꺼운 천들을 재활용하면 돈도 아끼고 열 손실도 막을 수 있겠죠. 일단 집안 곳곳에 어디 새어나가는 열이 있는지 잘 확인하는 거. 네. 새어나가는 열 잡기.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뭐 또 있습니까? 네, 방이 여러 개인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방이 있어요. 가족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간이 있는데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에는 잠김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분배기 밸브 자체를 잠그는 게 좋다고 해요. 이 밸브를 잠그기만 해도 한 달 도시가스 사용량의 4.4%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일러 자체를 손봐주는 것도 좋은데 이 보일러가 오래되게 되면 그 배관 안에 낡은 오염물질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청소만 해주더라도 도시가스 사용량의 5%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겨울철 난방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은요. 난방비 절약을 위해선 외출 모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인데요. 저도 외출 그 모드 잘 활용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누구는 아니라 그러고 이거 뭐가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외출 모드에 약간의 오해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출 모드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이 보일러 난방수가 얼지 않도록, 쉽게 얘기해서 뭐 동파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장기간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해서 동파를 막아주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래서 동파 방지 모드라고 하는데 이 외출 모드를 써야 난방비가 절약된대 하면서 잠깐 뭐 몇 시간 동안 마트를 다녀온다거나 뭐 시장에 다녀온다거나 이럴 때 이 외출 모드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짧은 시간 동안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외출 모드보다는 현재 온도보다 2, 3도 정도 낮게 설정을 해서 외출을 하고 다녀오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내 온도가 외출 모드로 인해서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집에 또 들어왔을 때 춥잖아요. 이거 온도 다시 올리려고 보일러를 또 가동을 하게 되면 여기 에너지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장기간 외출이 아니라 단시간 외출이면 한 2, 3도 정도만 낮추고 다녀오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외출, 뭐 이를테면 뭐 며칠 동안 집을 비워야 된다거나 뭐 출장을 간다거나 이럴 때에는 동결이나 동파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외출 모드로 설정을 하시고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겨울철 난방비 절약에 대한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보일러를 사용할 때 가습기를 함께 쓰면 효과적이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어디 여름에 더울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습기까지 높으면 꿉꿉하고 더 더운 느낌이 나잖아요. 네, 보일러를 틀 때 가습기를 함께 틀어주면 수증기에 의해서 실내 습도가 높아지고 이 공기순환도 빨라져서 난방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가습기 13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보면요. 시간당 가습량이 최대 3.3배의 차이를 보였고요. 또 전기요금과 필터 교체 같은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비교해봤더니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간 유지 관리 비용도 우리가 이 가습기를 구매를 할 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따지면 제품간 최대 4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뭐 에너지 효율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사용 공간 그리고 우리 가습 방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습량과 유지관리 비용, 소음,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네. 겨울철엔 난방기기 사용량도 많아서 이게 전기세 걱정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전력량을 줄이면 혜택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던데요. 그 소문이 사실입니다. 나라에서도 돌려주거든요. 오, 그래요? 에너지 캐시백이라는 게 있어요. 각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을 과거에 사용했을 때보다 좀 줄이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직전 2개년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하면 일단 킬로와트 시당 30원에서 많게는 100원까지 캐시백이 지급이 되는데요. 절감률이 높을수록 그 단가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3% 이상에서 5% 미만은 킬로와트 시당 30원, 5% 이상에서 10% 미만 절약을 했다. 그러면 60원, 10% 이상 20% 미만은 80원,
그리고 20% 이상 30% 이하는 최대 100원이 적용됩니다. 이 캐시백 금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이 되는 구조인데 과거에 너무 아끼고 사셨으면 사실 이거는 혜택을 보기가 어렵겠죠. 네.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까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에너지 캐시백 한전 온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 캐시백 검색하시면은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또 아파트 거주자도 세대별로 개별 신청이 가능하니까 전력 사용량도 줄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으면 반드시 요거 신청하셔가지고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마다 난방비 걱정이 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인데요. 이거는 에너지 취약계층한테 바우처, 그러니까 이용권을 지급을 해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같은 이런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기초수급 가구 중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4인 이상 세대 기준으로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올해 12월 31일까지거든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데 이 지원 기간이 7월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바우처가 실제로 지급되는 이 7월에는 한참 홍보가 됐다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허나 지금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지금 신청을 하시면 2026년 5월 25일까지 지원이 되니까 혹시나 신청을 안 하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잊지 말고 하시길 바라고요. 요거 말고 또 다른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동절기 난방요금을 제공하는 사랑온 난방비 사업이 있는데요. 개별 지원 금액은 개인별로 5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10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또 가능하고요. 난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랑온 난방비 사업 다들 참여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지원 신청은 이번 달 23일까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은 이런 혜택들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겨울철 또 다른 절약 꿀팁 톡방 열어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인선 엄마, 김장 언제 할 거야? 우리 이번에도 서로 김장 돕는 거 맞지? 그럼 재료 사러 장도 보러 가야지. 응, 안 그래도 마트로 갈지 시장으로 갈지 고민이 좀 되네. 조금이라도 더 싼 데를 찾아가야지. 그게 김장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인선이는 내가 해준 김치 아니면 먹지를 않으니까. 나도 그냥 사 먹을까 싶은데 예인 아빠가 아주 질색을 해. 김장 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아유, 다들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반찬 투정만 하고. 여튼 조만간 만나서 장 보러 같이 가자고. 꼭 이래요. 요즘에 진짜 김장철이에요. 네. 어제 저는요, 저 아는 집에서 김장을 했는데 이만큼을 줬어요. 제일 너무 좋은 고맙더라고. 제일 귀한 선물을 받으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김장하려면 남편과 자녀들도 비상이고 다 그쵸. 비상인데 김장 비용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머니새, 머니보이즈. 김장김치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직접 돕거나 해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인생이 김장이었습니다. 진짜요? 예,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때 제가 막내라 가지고 형, 누나, 아빠, 엄마 다 일하러 가면은 제가 남아가지고 주말에 김장 다 했어요. 진짜요? 예, 안 해보셨죠? 저 어렸을 때는 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그 기억에 옆에서 그냥 뭐 이거 버무려 하면 이거 아니면 배추 옮겨줘 하면 뭐 조그맣게 옮기고 논 거죠 뭐. 그치, 노는 거죠. 그거보다 이제 그거 김장 끝나고 나면 이제 수육 삶아가지고 그거 안에 소고를 아유, 그럼. 아우,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우 침 나와라. 여기 최고잖아요. 자, 그런데 이 김장 비용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김장 얼마나 하는지, 올해 김장 비용 얼마나 드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응답이 62.3%,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64.5%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치를 구매하겠다, 사서 먹겠다라는 응답이 32.5%, 2022년에 25.7%를 차지한 이후에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김장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사 먹겠다, 사 먹는 게 싸고 맛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 10가정 중 6가정은 계속 김장을 직접 하신다는 건데 네. 김장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김장 비용 때문에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 다행스러운 소식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채소 작황이 좋아가지고 재료값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예,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을 보니까 작년보다 증가한 120만 톤 내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김장에 빠질 수 없는 무, 요즘에 무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그냥 생무 먹어도 달고 맛있습니다. 맞아요. 이 무 역시 생산량이 작년과 비교해 7%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양념 채소류 가격까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김장 비용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자, 4인 가족이 대형마트에서 김장 재료를 사는데 드는 비용 47만 7천 원, 작년보다 8% 넘게 내린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이보다 저렴한 37만 8천 원에 김치를 담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하루가 다르게 다 뭐가 올랐다 이런 맞아요. 소리만 듣다가 김장 재료값이 내렸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네. 이게 기왕에 김장 재료 비용도 낮춰졌다니까 김장할 때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할인하는 품목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겨울 김장 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굴이죠. 굴 넣고 김치 예. 담그고 그러면 너무 맛있잖아요. 겉절이 딱 해요. 상상만 해도. 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30일까지 국산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대형마트라든가 중소형마트,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를 하시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더 꿀팁 추천해드리자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요, 김장 기획전을 열고요, 특가나 공동구매 형태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또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행사카드 결제나 아니면 멤버십 적용했을 때 대폭 할인하는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이런 사이트들 비교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심이 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차 가지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도 이제 연말에 많고 해서 경비 처리할 때 저희 회사에서 기름값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동하다 보니까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사람이 먹는 것보다 차가 먹는 게. 나 이만큼 일했는데 기름값 이만큼 나가가지고 나중에 정산해 보면 기름값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차만 배부른 네, 거네. 기름 가수님 이래요. 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보니까 지난주 11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지난주보다 그 전주보다 리터당 18.4원 오른 1,703.9원이었습니다.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휘발유 평균 가격이 어느새 1,700원을 돌파해버린 거죠. 그럼 경유는 어떠냐? 경유의 경우에도 평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 29.8원 오른 1,598원, 이제 1,6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슬슬 1,600원 넘는 주유소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강세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아예 안 탈 수도 없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지도 검색해서 싼 주유소,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거 어떻게 찾나요? 자, 어느 주유소 기름값이 가장 싼지는 검색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싼 주유소 찾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 주변에 면세우유 구입을 비롯해가지고 내 주변에 기름값이 싼 주유소 검색이 가능하고요. 지역별, 경로별, 도로별 주유소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싼 주유소를 가기 위한 최적의 길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알뜰 주유소 이용하는 건데요. 알뜰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정유사로부터 이 기름을 공동 구매해옵니다. 저렴한 가격에 사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는 리터당 한 30원에서 40원 정도 싸게 기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유소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장거리 운전이 잦은 이런 분들이라면 기름값이 꾸준히 들 테니까 이런 것들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뭐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러는데 차에 기름 넣을 때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루 정도에 어느 시간대 혹시 주유를 하세요? 시간대를 그냥 따져본 되는 적 대로 없는데, 넣는데. 그쵸? 그렇죠. 네. 비어 있으면 넣고. 네. 자, 주유도 사실 타이밍을 언제 주유하느냐, 이 타이밍을 잘 잡으면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보통 낮보다는 아침 시간에 주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유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기름의 부피도 팽창합니다. 이게 무게가 아니라 부피 단위로 주유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나 차이가 크게 나고요. 겨울은 어차피 추우니까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추울 때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휘발유는 특히나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약 0.11%씩 팽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온이 낮은 아침에 주의하면 팽창하지 않은 상태로 꽉꽉 눌러 담을 수 있는 꽉꽉 눌러 담을 수 있구나. 꽉꽉 눌러 담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아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네. 소장님 보통 제 타이밍 한번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네. 저는 이제 이대로 가다 서겠는데 이럴 때까지 줄을 안 바닥을 보일 해서 때. 정말 거의 간당간당하게 가서 넣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차가 너무 허기지지 그럼. 그죠? 허기가 좀 지죠. 탁 떨어졌을 때. 어때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도 허기짐은 허겁지겁 많이 먹게 되잖아요. 차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을 더 먹는다기보다 기름을 거의 다 쓰고 주유를 하게 되면 그 연료 탱크 안에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수분 같은 것들이 또 바닥에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진에 들어가면서 차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 아끼겠다고 아예 난방 안 틀었다가 감기 걸려서 병원비 더 나오는 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탱크 일부가 비워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기름길이 막 출렁출렁 거리면서 마찰이 생기고 연료 일부가 증발해서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료가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미리 주유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뭐 보통 기름을 가득 채우고 다니면은 이게 차가 무거워져서 연비가 떨어진다. 맞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이게 때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처럼 기름값이 계속 올라갈 때는 오늘의 기름값이 내일보다 싸잖아요. 모레 기름값보다 싸고 이럴 때는 기름값이 오른다라는 뉴스가 들려올 땐 바로바로 가득 채우시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내 호주머니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료가 좀 남아 있을 때 기름값이 싼 주유소에서 가득 채워라. 그렇죠. 여러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알아두는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운전할 때 운전 습관을 고치는 것도 기름값 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출발 전에 잠깐의 예열을 갖는 게 좋고요. 기름과 엔진 부품이 이게 충분히 예열을 통해서 이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여기에 마찰이 생기면서 오히려 연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운전할 때는 3급 운전을 피해야 되는데요.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요 세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일단 급출발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연료 분사량을 확 늘려가지고 연료 소모를 높이고요. 또 급제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이걸 억지로 세우는 거니까 이게 그냥 그야말로 기름을 갖다 버리는 거죠. 가속 페달 부드럽게 밟아가지고 우리가 일정하게 속도 유지하는 이 정속 운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속 주행만으로도 연비가 10에서 15% 정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네, 3급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네. 반성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겨울철 절약 꿀팁 알아봤는데요. 뭐 누군가는 보면서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절약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라떼 한 잔 마시는 분들 그거 아끼자. 라떼 한 잔을 아끼면 하루에 5,000원,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 10년이면 1,800. 그걸로 집 못 사요. 그냥 라떼 드세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틀렸습니다. 왜냐? 이렇게 작은 것도 아끼자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거든요. 이런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큰 돈도 못 아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아껴 쓰는 작은 습관을 들이시면 언젠가는 이 티끌 모아서 분명히 태산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9분 이제 되네요. 이번에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인들의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못하죠. 난 맥주만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이 냉장고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뭔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갖다 놓으면 그게 어느새 또 거기 또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다 쓰고 나면 두고두고 요술램프처럼 뭐가 좀 자꾸 나오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손질한 자투리 채소들이 굉장히 넘쳐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또 방치하는 채소들이 있기도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자투리 채소들을 모아서 아주 따끈하고 우리 가족들이 근사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냉장고 속 재료로 만든 브런치는 어떠세요? 좋죠. 그렇죠. 네. 오늘처럼 좋아요. 이렇게 날씨가 약간 춥고 네. 으스스할 때는요, 냉장고 털이 채소 스프를 만들어서 브런치를 드시고 아니면 밥을 살짝 넣어서 같이 비벼 드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따끈한 한 끼 만들어서 오늘 우리 가족과 함께 따끈따끈하게 한번 즐겨보시도록 제가 오늘 메뉴를 근사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오늘 저 그림도 딱 보니까 일단 네. 감성적이고 냉장고는 비우고 이 감성과 마음을 채우고 맛을 채우는 네. 네. 우리 냉장고 매직, 본 매직 오늘도 그쵸.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진짜로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하는 오. 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살짝 불을 제가 켜놓고 왔거든요. 자, 그랬으면 오늘 냉장고 속을 제가 뒤져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애호박, 꼭 있어. 당근, 맞아요. 이런 꼭 거 꼭 있어요. 있잖아요. 네. 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반 개씩 잘려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보은의 꿀팁 마밤. 마밤. 채썰기, 편썰기 하지 마시고요. 감자칼로 쓱쓱쓱 비벼서 채소를 아주 맛있는 채소를 만들어 주세요. 저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호박을. 요거는요, 인선 씨가 하시면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만 칼질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만드는 게 바로 채소 스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 썰거나 편 썰거나 하면 끓이는데 좀 오래 걸리고 조리 시간이 조금 길겠죠. 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만드니까 굉장히 단맛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짜투리 채소를 다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만 주시면 돼요.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진짜 이렇게 편하구나 저게. 호박 준비를 해서 대신에 이 호박을 너무 길게 하면 한 번 좀 잘라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한 번만 딱 잘라주세요. 이렇게만 넣어주세요. 네. 요거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당근은 또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 당근이 꼭 제일 있잖아요. 많아, 제일 많아. 그렇죠. 그래서 당근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쓱쓱 비벼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게 간편하네. 그렇죠. 너무 간편하죠. 이렇게 하면 이 조직감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금방 끓어요. 네. 네. 그렇겠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스프 그러면 부드럽게 넘겨야 되니까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나중에 뭐 해요? 믹서에 갈거나 핸드블렌더로 갈잖아요. 네. 이건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너무 부드럽게 익혀지기 때문에 그냥 호로록 먹기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게 진짜 꿀팁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완전 간단한 거네. 제가 이런 것만 연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이왕이면 집에 만약에 가지가 있다. 가지 하셔도 돼요. 하셔도 가지도 그게 되고. 감자칼로 됩니까? 네네, 가능해요. 그리고 집에 보니까 우엉이 있더라 요새. 우엉도 가능해요. 네. 우엉도 스프 끓이면 우엉이 워낙 기름진 국물 맛에 넣어주면 굉장히 담백하게 감칠맛 내는 게 바로 우엉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갈비탕 한 번 한 적 있을 때 제가 분명히 우엉 넣었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그것처럼 우엉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잘라서 맞아, 우엉차도 넣어서. 맛있어요. 우엉이 제일 맛있어요. 이 냉털이니까 그냥 있는 거 다 쓰면 그쵸, 되는 거죠.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면 돼요. 좋다. 자, 그랬으면 제가 아까 미리 여기 방송 시작 전에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넣어줄게요. 반 정도만 그쵸, 잘라서? 뚝 잘라서. 네, 이렇게만 넣어줘요. 자, 근데 또 냉장고를 뒤져 보니까 왜 그렇게 또 주스 만들어 먹느라고 토마토를 또 많이 사다 놨어요. 다이어트 할 때 저도 잔뜩 맞아요. 토마토 근데 많아요. 토마토를 그냥
넣으면 좋은데 만약에 토마토를 그냥 넣게 되면 이 동그란 게 또 금방 익혀지면서 뭉그러지질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반씩 좀 잘라주세요. 요 정도는 뭐 다 자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방울토마토가 아니라 완숙토마토다. 네. 이럴 경우에는 완숙토마토를 하긴 하는데 완숙토마토는 껍질이 조금 관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끓는 물에 십자로 칼집을 내서 껍질을 살짝 좀 벗기고 맞아요. 나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근데 나는 뭐 껍질 있어도 잘 먹는데 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네. 굳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어요. 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뭘 하느냐? 바로 양파도 채 썰어야 돼요. 그래서 양파도 이렇게 채 썰어 놓고요. 네. 일단 냉장고 안에 다 있습니다. 저 친구들 항상 있는 친구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늘도 있어요. 마늘도 있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쪽파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서 준비를 했어요. 왜 송송송 썰었냐면 이렇게 썰어놔야 쪽파가 굉장히 뭐랄까 그 스프 위에서 아주 맛있게 좀 얹어져서 좀 이렇게 가니쉬 데코레이션. 형태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준비됐어요. 데코레이션. 아, 그러고 안 난 나오세요. 다음에는 이제 요거 남은 거 오. 또 냉장고 안에 또 찾아보면 냉동실에 이렇게 고기가 또 있어요. 맞아. 검은 봉지. 고기도 꼭 검은 봉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길게 써놓으면 썰어서 넣게 되면 그 스프 안에서 너무 커요 고기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고기를 이렇게 해서 와, 근데 나 진짜 잘게 명절 때 썰어주세요. 받은 거 아직도 있는데. 아 정말요? 그렇죠. 냉장고에 꼭 막 숨어 만들어주세요. 있어요. 그런 거. 혼자 사는 남자들은 혼자 잘 못 구워 먹고. 거의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렇죠. 이렇게 아, 썰어주세요. 오늘 감성 좀 찾아봐야겠다.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검은 봉지에 뭉쳐놨다가 문 열 때 발등 한번 찍고 열어보면 고기야. 맞아. 돌보다 더 단단한 거. 큰일 나요. 발톱 빠져요, 그러다가. 네. 나중에 이사 갈 때 발견해요. 그래서 아예 냉장고 속에 넣는 고기는요. 미리미리 우리가 저기 뭐야 그 하얀 표시로 맞아. 해놔야 글씨도 되는데. 써놓고 그렇게 맞아. 해야 돼요. 그걸 못 아, 이게 비닐 장갑이 안 되네요. 어, 이게 비닐 장갑이 자꾸 고기를 어쩌죠? 자꾸 그죠, 고기를. 씹으려 그래. 근데 저걸 있는지 모르고 자꾸 또 사요. 맞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잖아? 아우, 쫌스럽다고 아주 난리가 나. 한마디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지적도 못해? 안 돼, 안 돼.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나요. 그냥 주시는 대로 먹고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또 하죠. 맞아요. 그렇죠? 리액션만 해주세요. 썰어주시라고. 썰어주시다고. 근데 이 고기는요 미리 썰어놓은 거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여기 등심에 그 뭐죠 요거 그 꽃살 있는 부분이라 네. 이렇게 지금 등심이 살짝 조금 질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할 게 있어요. 어이구, 네.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어이구. 근데 저게 끓으니까 향이 이렇게 확 넘어오네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넣고 요거 그냥 넣지 마시고요. 요거는 꼭 이렇게 칼질 아. 해주셔야 돼요. 장칼집을. 그래야 맛있어요. 자, 이렇게 장칼집을 넣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다고 다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고, 네. 칼집 내죠. 네, 칼집만 넣어서 살짝 금방 익혀지게끔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아, 맛있겠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볶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볶고 끓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재료 준비가 냉장고 속에 있는 자투리만 가져다가 재료 준비만 실하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지금 춥잖아요. 오시라고. 춥죠. 지금 스튜디오 안도 약간 서늘하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드실 수 있는 온기 있는 스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만 좀 할게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불을 좀 켜주세요. 일단 마트를 갈 필요가 없다 오늘은. 네, 오늘은 그냥 무조건 냉장고 털이에요. 냉장고 털이. 자, 여기 무염 버터예요. 무염 버터를 먼저 넣으세요.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같이 쓰시는구나, 버터랑. 이렇게 같이 써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느냐? 바로 마늘하고 약간 서양 음식. 이태리 식. 그렇죠. 그다음에 양파하고
일단 여기까지 맛있겠다. 요걸 이제 살짝 볶는데 그냥 볶지 마시고요. 아까 요거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고기랑 같이요? 고기랑 같이 아, 볶고 드디어. 볶아요. 그 조금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그러게요. 볶아서? 아, 이걸 어떻게 스프로 하지? 와, 이거 근데 요리 진행이 안 여기에 되겠는데? 하나 더. 벌써 애호박. 넣어요? 다 넣는구나. 어. 그다음에 애호박. 아, 저거 감자채로 칼로 썰었는데 와우. 너무 예쁘죠? 얇아서 굉장히 나른나른해 보이잖아요. 훨씬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아, 토마토. 거꾸로 해도 토마토까지. 토마토. 이렇게 넣고 요거를 이제 볶는데 네. 크리스마스 아까- 트리에 걸어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여기 버터하고 올리브오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볶아주세요. 빡빡하게 많이 볶으세요. 와. 벌써 이 향 자체가 향이 채소에서는 다르죠? 단맛이 또 나고 맞아요. 그 버터의 풍미도 살아있고 네. 자, 이렇게 예쁘다. 볶아서 고기가 살짝 익혀졌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세요. 네. 고기가 아직 조금 덜 익혀졌어요. 그래서 조금 양념을 해주세요. 저렇게 향이 너무 맛있지 않아요? 네. 저 지금 여기 있는데 요거 볶은 것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그죠. 같아요. 네. 이렇게 볶아주세요. 아, 자, 물을 그랬으면 넣기 전에, 이제부터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해야 돼요. 무슨 양념을 하느냐? 간장? 간장하고요. 그다음에 고기가 들어갔잖아요. 맛술 좀 넣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특별히 고춧가루 넣습니다. 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넣고 이렇게 볶잖아요. 보통 이제 토마토가 들어갔으니까 많은 분들이 고추장 넣어야지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고추장을 넣으면 살짝 저는 그 채소의 단맛이 텁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고춧가루를 넣으면 채소의 단맛이 굉장히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어요. 자, 많이 볶아주세요. 많이 볶아서 고기랑 양념이 잘 되도록만 준비를 해주세요. 미리 볶으시는 것도 이유가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볶은 다음에 국물을 내면 국물 맛이 훨씬 더 진해집니다. 진해져. 예.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볶은 상태에서 물 넣고 끓이잖아요. 좋기는 해요, 빨라서. 하지만 국물 맛이 제대로 애호박이며 당근이며 양파의 그 진한 감칠맛이 우러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볶은 다음에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볶았어요. 와, 이제 이뻐. 볶았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물 넣고 끓이는 것만 남았는데 제가 특별히 냉장고 안에서 요걸 찾아냈어요. 뭡니까? 요거. 고형 카레. 어? 만약에 고형 카레가 없고 분말이 돼 있는 카레 봉투가 하나 있다. 네. 그럼 딱 한 큰술만 넣으세요. 근데 고형 카레가 있다. 그러면 요거 딱 25g이에요. 만약에 이 고형 카레를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카레 스프가 되잖아요. 네. 카레 스프가 안 되기 위해서 딱 이렇게 25g만 넣으세요. 카레 그래서- 향만 주는구나. 그렇죠. 뭘 넣느냐? 바로 물을 넣었는데 어. 생수 6컵을 넣으세요. 저 카레도 집에 있는데 어.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예인 씨 집 냉장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인 씨 냉장고를 기습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끓기 시작하는데 은근하게 끓이면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왔다.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은근하게 몇 분을 끓이느냐? 45분을 끓이시면 그럼 굉장히 은은히. 맛있어요. 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끓여놨어요. 끓여놨더니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 어떡해요? 보세요. 오, 아, 저렇게 되는구나. 아. 맛있겠다. 이걸 진짜 40몇 분 끓여가지고 돌직구 쇼에 갖다 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한 아침 시청률이 오를까요? 도질덕구쇼 시청률이 오를까요? 에? 연결돼 있는 거. 쭉 보시는 거죠. 쭉. 자, 보시고.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그 나른하게 돼 있죠. 네. 만약에 요거를 채를 썰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믹서에다 다시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프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있어요. 통후추, 아, 후추. 후추 그다음에 넣어줘야지. 소금 소금 금. 2분의 1 작은 술만 넣어주세요. 간도 살짝 그걸로 맞춰주고. 네, 요걸로 살짝 맞췄어요. 끝.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또 활용 점정을 찍어야 될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 제가 아까 쪽파를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쪽파를 이렇게 넣어서 와. 싱그러운 맛을 조금 살려주세요. 다 됐어요. 이거 이제 식감도 끝내주겠다. 와, 맛있겠다. 아주 향기가. 끝내줍니다. 자, 이제 요거를 우리 인선 씨가 평장신선. 네, 가져가서 제가 빵하고 밥을 같이 드렸거든요. 맞아. 브런치처럼 드시고 싶다 그러면 빵에 꾹꾹 찍어갖고 잡수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 인선 씨 왜 그래요? 오늘 커플티라 마음에 들어요. 가져가 주세요. 네. 예능 프로그램 아니죠? 네. 아니, 어떻게 또 저랑 옷을 맞춰 입고 왔어? 이거 진짜 향이. 응? 와, 향이 막. 양식당 가면 나오는 그건데. 그 스프 같죠? 예. 근데 조금 그거보다 걸쭉하지 않고 살짝 묽은 맛이에요. 요 새콤한 느낌이 여기 좋거든요. 그게 토마토거든요. 예. 네. 그리고 카레를 왜 넣으셨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예. 카레가 완전 킥이에요. 포인트예요. 네. 이거 좋아. 근데 카레 그 양이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완전한 카레도 아니고. 만약에 카레를 25g보다 더 넣었다. 그러면 그때는 카레 스프가 돼요. 감기가 똑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어제 너무 추웠거든요. 야외 네. 활동 잘못해가지고. 와, 최고인데요, 선생님. 우와. 그러면서 고기 깊은 맛도 나요. 맞아요. 우리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랬죠. 이걸 이렇게 넣어서. 따끈따끈하게 먹는 콩나물국 한대접. 또 외국에는 닭스프 가지고 맞아. 몸살 감기도 또 네. 다스리기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만들어드리는 와, 냉장고 진짜 맛있네. 털이 채소 스프가 정말 딱입니다. 와, 이거 예전에 이거 꿈속에서 먹어본 스코틀랜드에서 먹어본 맛인데 스코틀랜드요. 네. 그냥 막 던져봤어요. 여기다 빵 잘라놔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그렇죠. 맛있죠. 그리고 예. 버터의 그 풍미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뭔가 너무 근데 고급스러운. 요거 밥을요 떠가지고 한 국자를 그러니까. 띡 해서 말아 먹지 마시고 네. 밥을 떠서 그 국물에 살짝 적셔서 잡숴 보세요. 제가 이거 먹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삿포로에서 먹는 치킨 스튜 그 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키친 습이. 진짜 맛있는데. 그렇죠. 맛있죠. 아니 아빠가 아까 걸리네. 네. 아까 그 꿀팁 감자 칼로 썬 거 왜 네. 그렇게 썰었는지 저는 아까 아시겠죠? 좀 크지 않을까 먹기 네. 불편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많이 오래 끓여 놓으니까 얘가 적당히 딱 쫄았어. 맞아요. 네, 저는 사실 굉장한 한식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살았거든요. 아니네요. 그렇죠. 너무 맛있는데. 은근 퓨전파죠. 네. 야, 이거는 기가 막힌다. 진짜 제가 정말 강력 추천. 이렇게 네. 날 추울 때 집에서 꼭 한번 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지금 아까 김장 말씀하시던데 이제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요. 김장 특집 정말 포인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날 추울 때는 이 숲이 정말 최고입니다. 딱인데요? 오늘 날이 또 갑자기 추워졌다고 하는데요. 날씨 어떤지 알아보죠.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도 찬 공기에 얼굴이 시렵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출발해서 현재 기온은 영하 1.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서 영하 4.1도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서 체온 조절에 더욱 힘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강원도와 충북, 영남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아침 기온보다 5에서 10도 이상 뚝 떨어져서 급격하게 추워졌는데요. 낮에도 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 온도는 3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 정도의 추위가 이어지니까요. 한파 수준의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은 흐립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남아있고요. 제주 높은 산간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북, 내일까지 전남과 제주에 이어집니다. 오늘 전국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6도, 청주와 전주가 7도, 대구가 8도에 그칩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아져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날 추운데 뜨끈한 스튜를 먹으니까 네. 속이 다 뜨끈해지는데 오늘 점심에 곰탕집 막 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날이 워낙 추워서 사실 어제도 굉장히 날이 춥다 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 하거든요. 외출하실 때 정말 따뜻하게 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